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전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간호법마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도 고민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또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상임 고문 해촉까지 정치 원로들과 함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가 넉 달 만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50대가 폐의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명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였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고 병원은 어떻게 해명했는지 사회부 김다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큐 태양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북한 도발 속보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국방과업이 속속 현실화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새로운 형태다.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미사일의 재원 알려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은 이 새로운 형태로 수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점 고도는 고각 발사 시 통상 5000km에서 6000km 정도 상승했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는 달리 이 3000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과 올해 등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 무기 체계를 처음 시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제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이 고체 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재작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로 이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연료 주입 시간이 단축돼 신속하고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이자 올해 9번째입니다. 지난 7일부터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 군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모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111주년이고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해 이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군사당국은 내일 한미일 안보회의 DTT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이 한반도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을 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NSC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도발을 국제사회를 향한 폭거로서 자국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늘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전 8시쯤 홋카이도 주변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가 위치를 재확인한 뒤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 들어서 동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궁금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표결에 붙여지는 겁니까?
네, 국회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어진 오후 3시 반쯤부터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양국관리법은 원래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는데 양국법 재표결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해 양국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기존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별도 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양국관리법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라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가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간호법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됐던 의료법 개정안, 그러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회적 이견이 큰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며 양국법과 간호법 상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 오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입니다. 네, 속보기 때문에 짧게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변경을 해서 양국법 안건을 추가해서 상정이 됐고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도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됐다고 김경수 기자가 속보를 전했습니다. 네, 또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하루에만 민주당 의원 2명을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각각 선출했던 2021년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위태로워 보였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을 두고 전광훈 목사에게 약점이 잡혔느냐는 등의 글을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의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했습니다. 홍 시장은 엉뚱한데 화풀이한다며 이번 기회에 전 목사를 위촉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현역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이 상임 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홍 시장이 최근 김 대표를 겨냥해 정광훈 목사 밑에서 잘해봐라, 무슨 약점이 잡혔느냐며 리더십을 흔든 데 대한 징계성 해촉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의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구시장으로서의 시정에 집중하시라. 홍 시장은 문제의 당사자는 징계하지 않고 엉뚱한데 화풀이한다며 이참에 정광훈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라, 제정신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를 넘어 해촉까지 한다며 김 대표를 향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반발을 예상한 듯 거듭 정광훈 목사와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당 정신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당 윤리위원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추진 실무를 총괄했던 황정근 변호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엔 신희진 전 의원을 임명하며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전복서 관련 이딴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이 첫 징계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격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 고문해서 해촉한 건 더는 당내 리더십을 겨냥한 이런저런 논란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홍 시장이 계속 반발할 경우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앞서 국회 연결 통해 들으신 것처럼 국회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 즉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벼랑 끝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리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애초에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과 간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넓히자는 게 골자입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 자격, 업무, 처우 등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럼 어떤 대목에서 대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간호법 1조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사협회 등은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두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감독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간호사협회 측은 어차피 현행 의료법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법을 제정해도 단독 개원은 가능성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정이 어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등 중재안을 냈다가 간호협 측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간호법 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사단체는 오늘로 예정됐던 정부와의 의료 현안 협의에도 불참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의료계 종사자 관련 규정은 의료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은 한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등 다른 직군도 줄줄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간호사의 직역이기주의가 의료법을 해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협회 측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법이라며 초고령 사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간호 인력을 지역사회에 적절히 배치하면 고령층 돌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법안 처리를 놓고 의료계가 분열하면서 의료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리전 속에 간호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여야는 물론 의료계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돈 봉투를 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9천만 원을 끌어모아 현역 의원과 일반 대의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80명 이상이 연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일단 어제 압수수색을 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검찰은 일단 재작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도왔던 두 현역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뿌리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입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면서 윤 의원이 금품 조성을 요구한 듯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 회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략 9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씩 봉투에 나눠 담아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현역 의원과 일반 대의원들에게 차등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선적으로 금품이 뿌려진 게 아니라며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돈 봉투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장소만 해도 20곳이 넘는데 위치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결국 수사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고 어떤 범위까지, 규모가 어디까지 가는가가 관건일 텐데 조직적인 금품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돈 봉투를 조성해서 건넨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경선 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어제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의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검찰은 9천만 원 가운데 국회의원들에게는 300만 원씩 6천만 원이, 대의원들에게는 50만 원씩 3천만 원가량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봉투가 전달됐다고 가정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 80명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결국 금품 살포로 이익을 본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장 선거에서 후보와 친한 사람들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돈을 모아 갖다 준 구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금품 전달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품을 직접 받은 사람은 물론 송 전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는 검사 6명이 추가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고, 이 의원도 검찰의 야만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에 지급하는 판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피해자 유가족 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외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결과 관련된 금전을 한국 정부에게 대신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수령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행보와 강제동원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 외교 행보는 일본의 식민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은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고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인 폭거라면서 즉각 폐기하고 외교 당사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또 나왔군요. 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어제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보건소를 통해 확진됐습니다. 현재 격리 입원 치료 중이고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의 사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환자는 이달 들어 6번째부터 9번째까지 4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첫 증상이 발현되기 전 3주 안에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엠폭스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주에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의 인접 국가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위기경보 수준 격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다만 엠폭스가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적인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와 진단 등의 대응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과 발열, 두통과 근육통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2살 직장인 소모 씨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30대 중반. 사무실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응급실을 찾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15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답답해지고 몸 상태가 이제 되게 이제 갑자기 죽을 것 같다. 막 10분, 20분 되니까 완전히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더니 이제 숨이 가빠지고 과호흡하게 되고. 소 씨처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으로 공황 발작을 겪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지난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4년 만에 45% 가까이 늘며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남성 8만 9천여 명, 여성 11만 1천여 명이었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나 질환, 과로, 음주나 카페인 등으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각성이 유발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인들의 발병으로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낮아진 데다 각종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0대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좀 집중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병이 많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 30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 숨이 안 쉬어지거나 답답한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을 겪었다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운동이나 취미 활동,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나 신체적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틀째 최악의 황사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여전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농도가 옅어졌지만 곳곳에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해소된다고 합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황사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예, 황사 영향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데 농도도 여전히 높은 상태인가요? 네, 황사 영향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중부와 경북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어제보다 농도가 크게 낮아져 대부분 미세먼지 경보가 주의보로 약화했고 특히 광주와 울산, 부산 등은 미세먼지 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네, 전국에 내려진 황사 위기 경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황사 위기 경보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발령 중입니다. 특히 내륙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고농도 황사가 덮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이 때문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해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은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내륙에 남은 황사도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지난달 같은 달보다 32% 넘게 줄어든 157억 8천만 달러로 경기 침체 분위기 속 기기 수요가 줄면서 수출액이 9개월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휴대전화 수출액이 49%로 가장 많이 줄었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도 재고가 늘면서 수출액이 각각 41%와 34% 감소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엇갈리면서 대기업의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약진하고 LG는 선방한 데 비해 삼성과 SK는 반도체 부진이 그룹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속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지난 1, 2월 무역 흑자액이 7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반도체를 제치고 무역 흑자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동차 수출액의 88%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은 영업이익이 현대차 2조 7천억 원, 기아는 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에서 38%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현대차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국내 상장사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기획, 그리고 설계, 생산, 판매, 애프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품질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족을 넘어서는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LG그룹은 상장사 9곳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에너지 솔루션이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분전했습니다. LG전자도 프리미엄 가전과 자동차 전장 사업의 호조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 이런 거를 집중한 결과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도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고소득층들이 프리미엄 가전 소비가 늘어나서 수익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삼성그룹은 전자뿐 아니라 삼성전기 등 다른 계열사들도 부진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8% 급감하며 현대차그룹에 밀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공식화한 메모리 반도체 감사는 그동안 일관된 초격차 전략이 수정된 것으로 인식되며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과제를 남겼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예상치보다는 너무 부진했고 또 추가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향후 시스템 반도체 300조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은 하이닉스가 3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그룹 전체가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2분기까지는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고 자동차 판매 호조는 이어질 걸로 보여 뒤바뀐 재계 순위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놓고 동맹을 선언해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텔과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인텔 18 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연간에 걸쳐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8 옹스트롬 공정은 1.8 나노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미래 공정입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내년부터 2나노급과 1.8나노급 공정을 가동하며 타이완의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존 파운드리 업체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인텔과 ARM의 전략적 협업 선언은 기존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이 우위를 증명할 경우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이
인텔을 새로운 제조 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타이완의 TSMC 하나만이 아니라 인텔까지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건은 인텔이 18옹스트롱 공정을 기반으로 한 칩의 양산에 성공하느냐 여부입니다. 반도체는 수율, 즉 전체 생산품 중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전기차 보급을 파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판매하는 신차의 70%가량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업계에선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새로 공개된 신차 두 가지는 모두 전기차였습니다. 신차는 기아 7인승 SUV와 램의 픽업 트럭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Big, bold, and boxy is how we introduced it, and in my opinion, this is the next level.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억제해 전기차 보급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PA is proposing the strongest ever federal pollu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both cars and trucks.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방안으로 2032년에 생산되는 자동차의 67%가 전기차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율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목표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율 5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보호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다국적 통신장비 업체인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최소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LTE 등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를 취득하면서 조건을 어기고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에 특허권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제조회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지금까지 외국계 기업에 물린 최대 규모입니다. 대법원이 구글도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겼는지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인 오모 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 이를 곧바로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이 폭우 때문에 골프 라운딩이 중단됐는데도 요금은 거의 다 내도록 하는 골프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용한 홀에 대한 요금만 내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를 치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경기가 중단돼도 요금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홀 이상 쳤다면 한 푼도 내주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면 반만 환불해주는 골프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월 정도 도고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공을 못 치는 상황이 와도 라인홀을 정산 다 하고 전체 요금에서 50%도 아니고 한 40%로서 요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료 부당 청구 등으로 재작년 접수된 골프장 관련 민원만 400건이 훌쩍 넘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실내 스포츠로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 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골프장 50곳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고치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폭우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골프 경기가 중단되면 이용한 홀만큼만 요금을 내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또 안전사고나 귀중품 분실 책임을 이용자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사업자 고의과실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가입기간 만료로 탈퇴할 때 사전에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바뀝니다. 고객의 계약 체결이나 해지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잦은 시정한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들도 모두 향후 조만간 개정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제대로 바꾸지 않은 골프장에는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까지 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바꿔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국회에서 표결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간호법마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오늘 국민의힘 홍준표 시장 상임 고문 해촉까지 다양한 전국의 이슈를 짚어보기 위한 정치 큐. 오늘은 좀 색다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색다르냐고 했냐면 이 자리에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앉으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본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대신 뉴스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또 두 분과의 또 새로운 시각의 전국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곡관리법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지금 표결에 붙여져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보면 지금 과정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지난 8개월 동안 여야 간에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환부되어 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재의결 요건은 출석 가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반대의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하고 당론대로 그대로 표결한다라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제 낮다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 환부된 법률안은 기명 투표가 아니라 국회법 112조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기명 투표죠.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 의원들이 지금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의회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의 희망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고 지금 통과에 필요한 인원이 200명 정도, 200명 의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속보가 들려면 여러분께 그 표결 결과는 알려드리겠고 중간에 고모님은 이 전반적인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회가요. 앞으로 또 간호법 몇 개 나오는데 국회에서는 이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결될 때 여야가 서로 조금 양보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지 이걸 어느 한 당은 반대하고 어느 한 당은 일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여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또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또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니까 오늘 양곡관리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통과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여당에 아무리 농촌 출신 의원이라도 그걸 어기고 그게 찬성표 던질 수는 없고 이게 이제 통과는 안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법안은
좀 여야가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해서 합의해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방금 고모님 지적하신 부분은 입법을 강행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를테면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그 과정에 대해 짚으셨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YTN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국회와 여론을 주시하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 중인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는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2요구권을 또 행사하지 않을까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간호법과 관련해서도 2년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도 한 그런 내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2년 1월 달에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사 그 단체하고 그 간담회 때도 그 공약으로 반드시 간호법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한 그런 법안이거든요. 네.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도 이 사실은 그 8개월 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안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반대만 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양국관리법 안보다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라면 그거 갖고 논의하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지난 4월 6일 날 후속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입법부의 그 상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이렇게 자꾸 이거를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상권분립 정신이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간호법도 같은 차원에서 이미 그동안에 2년 동안 논의된 과정도 있고 여야 간 합의도 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좀 이렇게 독선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좀 의료업계, 의사협회 그쪽에 좀 설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데 대한 당 차원의 고민은 어떤 건가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직역들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간호사 단체는 찬성을 하고 그 이제 의사분들은 반대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직역 간의 그 균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갖다 조정해 주는 것은 국회 역할인 것이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이 법안은 안 된다라고 한쪽 직역을 편드는 그런 태도는 저는 국회 올바른 그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들어오면 두 분께 좀 의견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고 잠깐만 정리하면 오늘 본회의가 3시 반에 열렸고 진행 중이고요. 지금 무기명 투표 중입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해서 본회의에 양곡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여러분께 결과를 알려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야 각 정당 내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해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은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전하면 돈당대회다, 쩐당대회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당의 그런 소문들은 뭐 여나 전당대회만 하면 뭐 그 돈 뿌린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그 증거를 갖고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 시작해 버리니까 이게 표면화된 건데 제 정당에는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제가 언제나 한 번은 터져야 될 겁니다. 여든 야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 돈 이거 아무리 뭐 지금까지 그 정당에서 관례라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뭐 물타기다 무슨 미시아의 도청 물타기 하는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공세하지 말고 사실대로 내부 제가 민주당 대표라면요 저는 내부의 진상조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자체조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민주당 내부에 진상조사를 해서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대국민 사과도 하고 이렇게 뭐가 좀
전향적으로 해야지 맨날 검찰이 뭐 압수수색하고 뭐 하기만 하면 이게 정치공세로 몰고 나가면 네.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거고. 내부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이 특별위원회 만들어갖고 네. 진상조사 해봐라. 검찰을 못 믿겠다. 그래 진상조사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건 몰라도 뭐 덮어놓고 부인하고 이러는 건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설득력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또 대변인님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대미 도감청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급하게 꺼내든 것 같은데요. 이 정권이 불리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뭐 사건을 터뜨리던데. 예. 그런 소위 국면 전환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벌써 2년 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터뜨립니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지지를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네,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하면서 꽃감 빼먹듯 수사한다라는 발언이었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정근 게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사실은 이제 두 건이 있는 거예요. 뇌물수수건으로 어제 이제 선고받아서 징역형 선고받은 그 뇌물수수건 사업가로부터 뇌물수수 받은 이정근 씨가 받은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정근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 하다 보니까 그 포렌식에서 그 통화된 녹음 파일들이 나와서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상만 의원의 내용들이 나와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인데 이제 이 실체적인 사실, 실체적인 규명을 진실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뭐 그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우상호 의원하고 윤건영 의원이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1년 전의 얘기거든요.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국정 지지도도 떨어지고 각종 이제 뭐 설화라든지 또는 도청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하필 압수수색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기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통상은 소환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전혀 그 두 의원한테 통제도 없고 그냥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간 그런 검찰권의 일종의 그 남용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339회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그 측근들에 대한 그 우리 그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근데 교묘하게도 그때마다 압수수색 할 때마다 항상 정치적인 무슨 쟁점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의 그 이제 그 연장선상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의 지적인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검찰의 또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2021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으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곶감 대목에서 웃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님? 아니 검찰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검찰이 뭐 곶감 빼먹듯이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뭐 정치 분위기하고 좀 맞물린 점도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당은 뭐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야당도 사건 생길 때마다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별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진상조사가 우선이고 검찰이 압수수색 했으니까 사전에 뭐 예단해서 이걸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기보다 뭐 검찰이 곧 진상조사가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소 9천만 원 규모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번 의혹 관련해서 80여 명 정도 연루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검찰 속보로 확인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물론 향후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인데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벌써 이제 그 언론에 벌써 다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큰 파장이 지금 시작된 것이라고 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두 의원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이제 규명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이정근 씨 핸드폰에 있는 그 녹취 파일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범죄가 되려면 네. 그 통화의 내용이 실제로 사실에 부합해야 되고 또 실제로 그 받은 돈을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게 전달한 것들까지 확인이 돼야지 그게 이제 유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밝히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져야 될 것인데 네. 오늘 언론사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물어봤더라고요. 그 프랑스에 있는데 네. 그랬더니 뭐 개인적인 일탈 같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연관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진다 이런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실규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뭐 피의 사실을 막 공포한다든지 또는 그냥 그 수사 기밀 같은 거를 이제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또 우리 민주당을 또 악마화 시키려는 그런 식의 검찰권 남용의 그런 방식의 수사 태도는 이번에는 좀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아까 내부 조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대한 상임 고문님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 우리 당 지도부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지금 내용을 좀 확인하고 있는 과정 같고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의혹들이 계속 밀접하게 퍼진다라고 하면 당에서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좀 시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요. 민주당으로서는요. 이재명 리스크가 없다면 이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워서 방어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민주당이 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아주 시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걸 갖고 뭐 정치 공세로 전환하지 말고 사실 입각해서 냉정하게 실컷 치고 끊고 또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이 분명하게 해줘야 국민들이 그 민주당 여당 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다수의 힘만 믿고 너무 또 오만하지 않았는가? 그 작은 부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반성도 좀 하고 야당이 좀 야당답게 뭐 화끈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야당이라 그래서 뭐 무조건 정치 단합으로 몰고 가면 국민들이 별로 설득이 없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민주당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아마 국회 상황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 변동 상황이 확인되면 저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음 주제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 고문, 우리 이재호 고문님도 상임 고문이신데 아마 이 부분은 이 고문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불안했었거든요. 네, 바로 여쭤볼게요. 아니, 나는 저도 뭐 상임 고문이긴 합니다만은 상임 고문을 뭐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나는 당은 당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고위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위 의결사항은 아니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그러니까 그게 당 대표 직권으로 상임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뭐 있나요?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 대표가 뭐 시장하고 상임 고문하고 두 개를 겸직하는 거는 현역이니까 그건 안 맞다. 그건 일리는 있는 말인데 그러면 왜 임명을 했어요? 임명할 때 대구시장인 줄 알고 임명했잖아요. 그럼 임명할 때는 대구시장인 줄 알고 상임고문을 위촉을 했는데 해촉할 때는 상임고문하고 시장하고 겸직하면 그런 예가 없다 해서 해촉하고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이요. 좀 쓴소리를 하고 좀 반대 소리 하고 불편한 소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쳐내기식으로 하면 이 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해촉할 정도로 심각하다 생각하면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만나야죠. 홍 시장 서울 자주 올라오니까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시장님 이건 있고 저건 저렇습니다. 지금 당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김기현 대표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당 대표자니까요. 대표니까 제안을 해갖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해야지. 지난번에 왜 대통령이 무슨 선거 때 김영우 의원인가 뭐 국민통합위원 안철수 캠프에 갔다고 그 다음 날 바로 해촉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대통령실이고 당이고 무조건 뭐 그냥 칼자루 쥐있다고 그냥 사람 잘라내는데 그렇게 가면 당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자막처럼 해촉에 반발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면서 차라리 전광훈 목사를 위촉해라 이런 주장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예, 제가 오늘 보니까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위촉할 때는 이제 최고에서 협의해서 당대표가 이제 이촉을 하는 건데 예. 해촉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 직권이든 뭐든 없는 걸로. 예, 그냥 그 당대표가 그냥 해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해촉했다 이렇게 지금 저 문자를 보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예. 이게 지금 그 문제의 본질은 지금 그 뭐 실언이나 막말을 했던 네, 김재원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국회에서 바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김진표 의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금 들으신 대로 부결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상한 결과긴 합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일단 찬성이 177표였고 부가 112표.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밖에서 해주시고요. 177표로 부결됐다. 아까 200표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부결표가 반대표가 112표. 국민의힘이 115석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이 참석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부결입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당론대로 그냥 따른 것이죠. 뭐 따른 것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농민에 대한 생존권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추진된 이 법이 네. 사실은 그 쌀 시장이 강제 개방됐잖아요. 그때 농민들이 수십 년 동안 네. 거기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식량 안보를 좀 지켜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는 쌀 방지법에 대한 취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사실은 정부에서 제시한 그 대안들도 이 양곡관리법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임하지 않고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해득실로 이걸 판단한 측면이 좀 있어 보여서 좀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77표거든요. 민주당이 만약에 다 참석했다고 하면 다 참석해서 다 찬성을 했다고 해도 11표는 국민의힘 표로 예상이 되는데 빼기를 해보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그 표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69석이니까 네. 8표 더 나온 거잖아요. 8표 더 나온 거기 때문에 무소속 제가 빼기 잘못했네요. 네. 무소속 의원들하고 예,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렇게 정의당이 있으니까 예, 그냥 여야대로 다 이렇게 딱 갈린 것 같습니다. 네, 무기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결과는 177표, 반대 112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혹시 고문님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실도 그러고 여당 지도부도 그러고 기본적으로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네. 협치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협치를 안 하니까 그냥 야당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수로 밀어붙이고 여당 또 뭐 밀어붙이면 야당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국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법안이라도 좀 여권 수뇌부들이 당정 협의를 해서 네. 좀 이게 야당하고 좀 협치를 하고 또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고 야당 지부도 만나서 여당의 사정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당의 양보할 건도 과감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여야가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지 이렇게 전쟁하듯 하면 국민들이 불안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부권 하고 나서 나흘 만에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부결됐다는 속보를 두 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 상임고문 해촉 얘기를 하다가 멈췄는데 자 마침 어제 국민의힘에서 4선 의상 중진 의원들과 대표 등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와 명확하게 좀 선 긋기를 하자 이런 뼈 있는 조언들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이런 조언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대화로 풀어야죠. 이게 전에는 저 있을 때는 최고 중진 회의를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해갖고 이제 거기서 논란되는 것을 의견들 듣고 그러는데 김 대표도 그런 사람을 쳐내기 시작하면 이게 당의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당이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뭐 이런 당에 좀 소신 발언하고 좀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링 밖으로 밀어내놨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이 되겠습니까? 다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서 하나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지도력이지. 대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파들을 수용하는 게 대표의 리더십이지 반대파를 쳐내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당이 사정이 뭐 어떤지는 뭐 안 들어봐도 뻔하지만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끔 홍준표 시장 얘기 나오면 고모님께서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은 홍준표 시장에게 주문할 내용은 없으세요? 뭐 성격대로 한 거죠. 성질대로 한 건데 말도 홍 대표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을 꼭 이게 직설적으로 쏴붙이니까 듣는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죠, 듣기에. 그건 이제, 그러나 당이라고 하는 거는, 홍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형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큰 틀을 울타리를 쳐놓고 안고 갈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실도 그러고, 당시도 그러고, 자기네들에게 불편하면 다 쳐내려고 그러면, 그 당 누가 살아남겠어요? 앞선군만 살아남지. 두 분이 투샷으로 잡히는데 상임고문에 해촉된 홍준표 시장을 향한 이재호 상임고문의 말씀 들어봤고 도감청 의혹도 시간이 되면 좀 짚어보죠. 자, 김태효 1차장 출국 전과 미국 도착 후의 발언이 좀 뉘앙스가 달라지면서 또 여야 정치권 간의 설랑설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도감청 의혹 지금 시점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의 태도가 정말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도청에 대해서 시인하고 있잖아요. 시인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게 문서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변조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오히려 우리 한국 정부에서 먼저 상당수가 위조됐다라는 식으로 위조의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신 보도에 보면 위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변조라고 하지.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김태호 1차장 있잖아요. 저분이 저는 정부에서 어떤 위치에서 저렇게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상당한 이조에 공감했다. 이 얘기를 출국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는 다시 도감청의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악의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국민이 도청 자체가 불법인데 악이면은 나쁜 거고 선이면 괜찮다는 논리도 서로 맞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국익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잘못한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사과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2주 뒤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얻어낼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오히려 야당의 지적이나 비판, 국민들의 지적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한미 간의 그 협상할 때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지혜롭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그 외교 전문가께서는 그 지렛대로 삼더라도 그 이전의 사실관계, 미국에서 내놓는 사실관계 파악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번 도감청 의원은 외교 문제로서 되게 민감한 문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고모님께 여쭤보면 고모님께서는 이따금 외교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이번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한일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이 미국 CIA 도청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주권 국가잖아요. 지금 뭐 그 김태효 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데 이번에 말하는 거 보면 뭐 상당수 위조했다, 뭐 악의적인 뭐 도청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도청 자체는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도? 그럼 미국 백악관에서도
변명 여지 없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니, 미국 도청한 당사자들도 심각하다, 변명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청당한 우리 정부의 관리가 도청은 없다, 근거 없다, 뭐 악의적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하면 이건 국가의 자존감이 문제잖아요. 적어도 말하려면 김태호 씨 정도 돼서 말하려면 현재까지는 사실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강력하게 해야겠다. 엄중 조치하겠다. 뭐 이 정도로 나가줘야지. 이걸 자꾸 아니 도청한 미국은 도청했다는데 도청당한 우리는 안 했다 하면 이게 말이 되나고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보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 아흘에 만에 제의한 부분이 부결되는 속보를 확인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또 김현정 전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배후로 지목돼온 부부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애초 피해자 부부를 모두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 여성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재력가 부부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한 남편 유상원. 이경호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호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뒤이어 나온 아내 황은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애초 청부살인에 가까운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던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죄명을 바꿨습니다. 부부 역시 납치 살해의 공범이라 판단해 앞서 송치된 3명과 마찬가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부가 이 경우에 범행 제안에 동의해 7천만 원을 건네고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을 조회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경찰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가상화폐 피코인 폭락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며 원한이 쌓였던 만큼 범행을 벌일 동기도 구체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도 미행하며 부부를 모두 살해하려 한 사실을 파악해 강도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자만 납치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원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경우가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아내를 통해 마취제 케타민을 빼돌려 황대한, 연지호에게 건넸고 이 둘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수차례 주사했습니다. 그러다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를 얻어낸 뒤 이경우와 논의해 마취제를 2번 더 놓았고 결국 피해자가 숨졌다는 황대한과 연지호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경우의 아내도 마취제가 강도살인에 쓰일 걸 알면서도 병원에서 몰래 갖고 나온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 어머니가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친부 역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는데 아이의 친모는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의붓 어머니 A씨. 지난 2월 구속돼 검찰로 넘겨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와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선 달랐습니다. A씨 변호인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학대 장면이 찍힌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부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상습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인 B씨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 측은 상습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학대 방임 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학대 행위로 아이가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도 30kg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분 어머니가 아이를 결박해 때리고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조치하지 않아 결국 아이가 숨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두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단체는 의붓 어머니와 친부 모두 공동 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서로 공모하여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피고인은 모두 아동학대 살해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중순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하철에서 탑승객을 때리고 욕한 변호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변호사 A씨는 그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다른 탑승객의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시민과 경찰관에게 내가 경찰서장과 아는 사이라면서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를 이용하다 보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요구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회장을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투자금만 챙겨서 달아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장이 이 코인을 개발하고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해당 회장이 코인과 관련한 특명을 내렸다며 앞으로 5000% 상승할 것이란 호언 장담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을 받으려면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독촉합니다. 무료로 지급받으시려면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기입니다. 연락한 사람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허위로 조작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용한 가짜 공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곧 해당 가상자산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 신고는 59건으로 1년 전보다 47.5%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한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하게끔 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거래하지 마시고 불법적인 업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있는 4층짜리 금속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에 공장이 밀집해 불이 번질 수 있다고 보고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난 강릉 경포호 일대는 대표적인 동해안 관광지죠. 유난히 펜션이 많고 그만큼 피해도 큽니다. 하지만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 보상이나 지원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한데요. 산불 원인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됩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해변 옆 펜션 단지가 시커멓습니다. 바다 방향 바람을 타고 날아온 불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을린 건축 자재뿐 건질 게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복구비 지원은 다소 어려울 전망.
일부는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됩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누구나 숙식비를 포함한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시설의 경우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증축, 무신고 영업장은 추후 복구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불법 숙박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역시 들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그죠? 증빙 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야 되고 기본은 등기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산불 원인 책임 소재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1차 감식 결과 바람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며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고압선 불꽃이 원인이지만 과실로 잡히지 않아 형사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강풍에 따른 전선 난선으로 산림 1260헥타르가 불에 탄 속초 고성 산불 역시 마찬가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들은 1, 2심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역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20여 가구는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고 주민들은 이자 부담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집을 지었고 그리고 다시 장비를 다 사서 참여 현장을 뛰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56만 원 정도를 지금 매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복구비부터 책임 소재에 따른 보상과 앞으로 있을 국민성금 배분까지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회복까지는 이번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YTN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과를 받았는데 다시 암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괜찮다는 진단에 안심했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 리포트 보고 김 기자와 제보 내용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비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호흡곤란을 느껴 다시 B병원을 찾았는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의사는 조직검사를 권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일주일 만에 한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전문의에게 A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더니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가족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병원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진으로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의 절반을 절단해야 했던 겁니다. 네, 이후에 오진이다 아니다 병원 해명까지 오락가락하면서 환자와 그 가족의 분통을 터뜨려야만 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사회 일부 김다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사 나가면 댓글로 어떤 병원이냐 이런 댓글들 많이 나오는데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밝힐 수 있겠죠? 네.
이곳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그중에서도 100개 이상의 병상수를 갖춘 2차 병원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다시 말해서 종합병원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합병원급 2차 병원 하니까 또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합검진 결과와 3기 암 진단 사이에서 넉 달이란 시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래 암이 없었는데 넉 달 만에 3기 암으로 발전해서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이 사안을 제보를 받고 많은 전문의들에게 직접 취재도 하고 문의도 해봤는데요. 네. 전문의들은 원래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불과 넉 달 만에 폐암 3기까지 발전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암 3기 정도라면 넉 달 전에는 엑스레이상의 어떤 형태든 이상이 감지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넉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병원 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했던 겁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문의한 전문의는요.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CT 촬영을 권고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문의를 했던 전문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환자분은 지금 방금 CT 권고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시간을 돌리고 싶으시겠습니까? 환자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원래 잘못된 진단을 했던 병원 측 설명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그러니까 환자가 폐암 3기 확정 진단을 받고 나서요. 병원 측은 자신들의 과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의료인 등이 포함된 외부 자문위원회 그리고 동료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2달 뒤 외부 자문위를 확인을 했더니 자신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증상이 아직까지 고정되지 않았으니까 보상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음성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진에 대해서 저희 병원 과실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환자분께서 치료 중이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처음에는 과실이 아니다 했다가 어느 정도 다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가 근데 또 좀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병원 측의 입장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병원 측은 의학적인 용어로 진단 지연이지 오진이 아니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설명이 계속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환자 측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전문 용어인가요? 진단 지연,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진과 진단 지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진단 지연과 오진 모두 의료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먼저 오진은 환자의 병을 아예 다른 병으로 잘못 진단한 것을 얘기를 하고요. 진단 지연은 진단할 수는 있었는데 이를 놓쳐서 진단 시점이 늦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병을 B라고 진단했으면 오진이고 병을 아예 발견하지 못했으면 진단 지연이라는 게 병원의 입장입니다. 진단 지연이라는 말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전문 용어입니다. 예. 저희가 듣기에도 생소한 용어긴 한데 입장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취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오진이라는 겁니까? 진단 지연이라는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법률 전문가들을 상대로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오진의 범위 안에 진단 지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면 오진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진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 때문에 병원의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어렵고 전문적인 말을 쓰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의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폐암 같으면은 진단하는 즉시 바로 그게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냅둔 거기 때문에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변호사 얘기도 그렇고 결국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오진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으로 보이는데 아까 저희가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만 병원 측이 배상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럼 병원 논리대로 오진이 아니라면 왜 배상 이야기를 꺼냈는지 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병원 측은 위자료 1,000만 원과 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환자의 폐암 수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암 치료비 등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은 과실 여부와 적절한 지급 금액을 따져보겠다면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 측에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권고인 만큼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1년 넘게 신경통 진단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숨을 거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암 오진 문제 자꾸만 불거지는데 관련 통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340여 건 가운데 암 오진 사례는 3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무려 8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또 암 오진 사례 가운데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영상 판도 고류가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진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덧붙여서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통계를 근거로 해보면요. 암 오진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31건 가운데 78건만 병원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자금력이랑 전문성을 가진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예. 또 아까 그 오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 말씀하셨는데 네.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오진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한 곳만 가지 말고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반대의 오진을 꿈꿉니다. 암이었는데 아니었다고. 네, 그만큼 건강이 절실한 암 환자를 2번 울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사회일보 김다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우리 공군은 전투기들의 공중작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훈련 현장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중급유로 임무 수행 가능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공중급유 현장,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중급유기에서 나온 급유관이 지름 10cm에 불과한 전투기 급유기에 연결됩니다. 한 전투기가 급유를 받을 동안 다른 전투기들은 공중급유 수송기 KC-330과 속도를 맞춰 차례를 기다립니다. 지난 2019년 1월 KC-330 1호기를 전력화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공중급유 현장입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기 전 F-15K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가량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KF-16 전투기의 작전 수행 가능 시간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서 급유 한 번에 약 1시간가량 임무 수행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종사들은 항상 연료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데 KC-330 공중급유기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기량과 전투기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게 해줘 유사시 공중 대응과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공중급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연료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작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런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중급유 임무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 수송이나 긴급 구호물자 수송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14,800km를 한 번에 비행할 수 있고 최대 300여 명의 인원이나 화물 37톤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뛰어난 원거리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던 임무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임무였습니다. 2019년 전력화 이후 공중급유 작전만 7,400여 차례,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로 우리 전투기의 활동 영역은 더 넓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국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폴란드 총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하게 필요한 탄약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탄 재고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 및 탄약의 인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일종의 안전 보장을 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해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테니스가 올 봄에도 식지 않는 열기를 뿜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에 따른 아마추어 대회 활성화와 함께 용품 시장의 큰손 MZ세대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도 다양합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이 활짝 핀 그림 같은 코트. 화사한 복장에 날카로운 스윙이 선수 못지 않습니다. 재빠른 스텝과 콤비 플레이로 득점. 테니스 경력 5년 남짓 동호인들입니다. 다들 워낙 쟁쟁하고 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즐긴다는 마음으로 일단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이제 재밌게 한 경기 한 경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대회 우승하면 파리 보내준다고 해서 파리 모자까지 쓰고 왔는데요. 오늘 꼭 우승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프랑스 오픈 투어권을 우승 상품으로 내건 국내 최고 아마추어 대회. 최근에 테니스 인기를 반영하듯 대학생 동아리부터 일반부, 테리니까지 모집 정원의 2배가 넘는 1,200개 팀이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4년째 계속 이제 대회를 이어서 하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더 여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수준들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2030 연령대가 이끄는 테니스 열기는 용품 시장도 마찬가지. 테니스 인구 60만 명에 시장 규모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패션 상품 판매가 10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아예 광화문 광장을 임시 코트로 만든 업체도 나왔습니다. 세계 랭킹 100위인의 남자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서울 오픈도 곧 개막해 흔치 않은 직관 기회도 생겼습니다. 동호인과 패션업계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까지 지난해 붐을 이뤘던 테니스는 해를 넘겨 다시 화려한 봄을 맞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무척 탁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은 여전히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황사가 점차 물러날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 남부와 남부 내륙에,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도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내륙 지방은 대기의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1도, 대전 8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요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